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딸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40대 가정주부입니다. 결혼해서 지금까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어요. 남들은 10여 년 시댁살이 어찌 견디냐 하겠지만 사실 어려서부터 일찍 고생을 했던 저한테는 시집살이도 별건 아니었네요. 어릴 적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바람에 저는 엄마와 여동생과 함께 어렵게 지냈거든요. 엄마 혼자 벌어 딸 둘을 기르려니 돈은 늘 부족했고, 그래서 저는 엄마를 돕기 위해 일찍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교 생활을 하곤 했었어요. 돈은 없고 집은 좁고 힘든 생활이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에 버틸 수 있다 생각했죠.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어느 날 엄마가 하루아침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고 마셨습니다. 고생만 하셨던 엄마의 죽음에 저와 어린 동생은 망연자실했죠. 하지만 저는 부모 잃은 슬픔에 빠져있을 정신도 없었어요. 엄마가 안 계시니 동생에게는 저밖에 없었고 저는 하나뿐인 동생을 위해 집안의 가장이 되어야 했으니까요. 그때 제 나이는 겨우 18살이었고 어린 동생은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할 시기였죠. 엄마가 살아계셨을 때에도 어렵게 살았던 형편에 엄마마저 돌아가시니 저희는 기초적인 생활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매달 월세에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저는 일을 해야만 했고 그동안 학교 다니며 하던 아르바이트 정도로는 턱도 없이 부족했어요. 주변에 도움받을 어른도 없다 보니 저는 어쩔 수 없이 학업을 중단하고 이른 나이에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채로 중졸이 되었고 짧은 가방끈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굳은 일을 하고 살아야 했죠. 그나마 여유라도 조금 있었으면 공부해서 검정고시라도 땄을 텐데 살다 보니 그런 여유보다는 당장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나마 동생은 학교를 보낼 욕심에 제가 쉴 틈이 없었거든요. 덕분에 하나뿐인 동생은 제 손으로 등록금 벌어 대학 졸업까지 시켰지만 일만 하던 저는 여전히 중졸로 지내며 남들한테 무시도 많이 당하고 서러운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를 누구보다 귀하게 생각해주는 한 남자를 만나고서는 모든 서러움을 잊을 수 있었어요. 우연히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만난 저희 남편은 무척 다정하고 섬세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날 무슨 옷을 입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까지 다 기억할 정도로 저한테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좋은 회사 다니는 직장인이 나한테 웬 관심일까 싶어 거절했는데 끈질긴 구애 끝에 결국 넘어가 버렸죠. 남편도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지만 저랑은 사정이 많이 다른 편이었습니다. 장사수완 좋으신 어머니는 장사며 투자며 남편 없이도 재산을 잘 불리셨고 덕분에 자식들에게 모자람 없이 해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시댁은 가난한 저희 집과 달리 여유가 있었고 저는 그런 남편과 결혼을 하는 게 부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대인배라고 해도 중졸에 친정도 없고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저를 환영해 주실 시댁은 없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는 저희 결혼을 무척 반대하셨습니다.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에 큰 상심은 없었지만 어머니를 설득하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했었죠. 그래도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는 건지 제가 아니면 평생 혼자 살겠다는 남편의 고집에 어머니는 마지못해 저희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으로 저희를 시댁에 들어와 살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때는 결혼 허락만 받는 걸로 감지덕지했기에 저는 군말 없이 시댁살이를 시작했습니다. 각오를 하고 들어가기는 했지만 저를 못마땅해 하시는 시어머니 눈에 드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해도 본전치기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 어머니도 전보다는 저를 챙겨주셨고 저는 집안의 맏며느리로 어머니를 모시고 살며 제 도리를 다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쓰러지게 되셨습니다. 이제 겨우 환갑에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는데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 줄 모르는 일이더라고요. 그때 저는
시어머니도 저희 엄마처럼 갑자기 떠나실까봐 너무 마음을 졸였습니다. 그리 예쁨 받던 며느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려울 때 사정 살펴주시고 매일 같이 밥 먹던 어머니가 떠나시는 건 저도 견디기 힘들 것 같았거든요. 다행히도 어머니는 수술을 잘 받고 목숨을 건지셨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몸져 누우시는 바람에 제가 몇 년간 시어머니 병수발을 들어야 했죠. 긴 병에 장사 없다는 말처럼 간병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는 어머니가 살아계셔주는 것만으로 고생은 아무렇지 않았어요. 제가 노력해서 어머니가 다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랄 뿐이었죠. 그렇게 정성껏 어머니를 모셨던 게 벌써 10년이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슬하에 2 자녀 낳고 엄마 노릇을 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완쾌를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둘째 며느리도 맞으셨어요.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시자마자 맞으셨던 둘째 며느리는 어머니가 다니셨던 대학병원의 의사였어요. 당시 인턴이었던 동서와 서방님이 오며 가며 눈이 맞았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아픈 보람이 있네. 설마 나 때문에 병원 들락거리다가 둘이 눈이 맞을 줄 어떻게 알았겠니? 남녀 인연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더니 참 기분 좋은 인연이다. 세상에 내가 살다 의사 며느리를 볼 줄은 몰랐네. 어머니는 자기가 알아 누운 덕에 의사 며느리 맞을 수 있었다며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저도 이제는 어머니한테 구박받지 않고 나름 어머니와 유대도 있었지만 저와 달리 의사 동서를 무척 반기시는 모습에 저는 괜히 섭섭한 마음도 들었어요. 하지만 나라도 그랬겠다 싶어 당연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서방님이 결혼을 하시며 어머니는 둘째 며느리를 맞으셨고 어머니는 서방님에게 시댁 바로 옆동에 있는 아파트를 내어주셨습니다. 원래는 저희 분가시키려고 사두신 집이었는데 어쩌다 어머니가 편찮으 시고 저희가 계속 같이 살다 보니 그 집이 자연스럽게 동서 몫이 되었네요. 사실 동서는 시댁이 너무 가까운 게 꺼려지는지 다니는 병원 근처로 집을 얻고 싶어 했지만 어머니도 그 집밖에 못 해주신다고 하시는 바람에 당장 집 구할 여력이 없는 동서나 서방님이 어쩔 수 없이 그 집을 받아야 했어요. 그렇게 동서는 시댁 옆으로 이사를 왔고 그건 제가 챙겨야 할 사람이 더 늘었다는 의미였죠. 집에서 아이들 키우며 살림하던 저는 자연스럽게 바쁜 동서와 서방님의 살림을 돕게 되었습니다. 대학병원 레지던트 하는 동서는 잠잘 새도 없이 바빴고 세무사 일하는 서방님도 바쁘기는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2 사람이 밥도 챙겨 먹지 못하고 살다 보니 어머님이 안쓰러운 마음에 동선의 살림을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시어머니 도와드리는 게 전부였는데 어머니는 나이 드셔서 힘이 붙으시고 시댁 살림도 원래 제 몫이었으니 자연스럽게 제가 대신 동서 일을 해주게 되었죠. 하지만 그 일로 제가 불평을 하거나 섭섭해하지는 않았습니다. 저야 시어머니한테 생활비 받으면서 집에서 애들 키우고 살림을 하는 게 전부인데 그런 제가 바로 옆에 사는 동서 못 도와준다는 건 핑계다 싶었거든요. 어차피 반찬이야 우리 식구 먹는 것보다 좀 더 해서 갖다 주면 되고 가져다 주다가 그 집 더러운 꼴 보고 정리 좀 해주는 게 달아서 저한테는 힘든 일도 아니다 싶었어요. 물론 의사 동서가 병원 일로 바쁘다고 시댁일 한번 챙긴 적 없고 제사 명절 음식도 전부 제 몫이라 남들이 보기에는 저 혼자 고생한다 싶겠지만 10년 동안이나 혼자 맏며느리 노릇을 했던 제가 이제 와서 불평을 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여느 때처럼 아이들 학교 보내놓고 한참 집안일을 처리하고 있을 때 동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가까이 사는 동서가 저한테 부탁하는 일은 늘상 많았다 보니 한창 시간에 걸려온 전화도 그리 놀랍지는 않았어요. 실제로 피가 섞인 제 여동생보다 자주 통화하는 동서였으니까요. 그런다고 진짜 친동생처럼 살갑게 수다나 떠는 건 아니고 대체로 뭘 좀 해달라, 도와달라 하는 부탁 전화였지만요. 그래도 저는 동서를 동생처럼 아꼈고 힘든 병원일 하느라 늘 바쁜 동서애를 도와주는 걸 제 보람처럼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동서, 무슨 일이야? 형님, 지금 바쁘세요?
나야 뭐 그냥 집이지. 이제 막 애들 보내고 청소 좀 하고 있었어. 형님, 그럼 이따 점심쯤에 병원에 좀 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 동서 부탁인데 당연하지. 왜? 뭐 시킬 거라도 있어? 제가 지금 며칠째 집에를 못 들어갔거든요. 정신이 없어서 씻지도 못했지 뭐예요? 그래서 형님이 제 속옷 좀 챙겨다 주셨으면 해서요. 어머, 그럼 동서 밥은 챙겨 먹어? 잠은 제대로 자는 거야? 못 씻었는데 잠은 언제 자겠어요. 저 원래 바쁜 거 아시면서. 알긴 알지. 근데 아무리 큰일 한다고 하지만 몸 너무 혹사한다. 제가 이러는 게 어디 하루 이틀인가요? 이제는 맨날 일상인데요 뭘. 아무튼 형님이 제 속옷 좀 챙겨다 주셨으면 했어요. 괜찮으시죠? 그럼 당연히 괜찮지. 바쁜 사람 돕는 게 뭐 힘들다고. 그럼 내가 점심쯤 바로 병원으로 갈게. 속옷만 있으면 되는 거야? 다른 건 필요 없고? 네. 뭐 지금 당장 급한 건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이런 부탁까지 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형님. 죄송은 무슨, 우리가 남도 아닌데. 매번 감사해요 형님. 정말 저 형님 없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친언니 같은 형님이 있어서 저는 정말 다행이다 싶어요. 저는 동서가 그렇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늘 고마웠습니다. 친구끼리도 부탁은 들어줄 수 있는 건데 제가 바쁜 동서 돕는 게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어요. 동서는 병원에서 사람들 목숨 살리는 대단한 일 하면서 잠도 못 자고 고생인데 집에서 살림하는 저를 노는 사람 취급 안 하고 살림 도와준다고 매번 고맙다는 말이라도 해주는 게 감지덕지였죠. 이상하게 저는 동서가 고맙다고 말해주고 저한테 도움받는다고 말할 때마다 뿌듯하더라고요. 제가 의사이라는 동서를 존경해서 그런지 몰라도 나도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구나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동서가 제게 뭘 부탁할 때마다 늘 기쁜 마음으로 동서를 도왔습니다. 10여 년을 시집살이하며 시어머니 모시고 살았던 저였으니 가족끼리 그 정도 고생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그날도 저는 동서의 부탁으로 비어있는 동서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동 건너에 사는 동서네 집이다 보니 그동안 제가 바쁜 동서 대신 반찬 챙겨주랴 살림 도와주랴 하면서 자주 드나들었는데 언젠가부터 동서가 저한테 비밀번호까지 알려줬거든요. 그런 걸 보면 저는 동서가 그만큼 저를 많이 믿고 의지한다고 생각했었죠. 그렇게 동서네 집으로 들어간 저는 동서 부탁대로 속옷을 챙기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집안일 도와주며 동서네 살림살이를 저희 집처럼 알고 있던 저였기에 동서 속옷이 어디 있는지 정도는 훤히 알고 있었죠. 근데 무슨 일인지 서랍에 동서 속옷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혹시 동서가 위치를 바꿨나 싶어 다른 서랍도 열어보는데 동서의 속옷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전화를 걸게 되었어요. 동서, 나 지금 집에 왔는데 속옷이 안 보이네? 혹시 다른 데 뒀어? 없어요? 거기 없으면 없는 건데. 아마 빨래를 안 했나 봐요. 어쩌죠? 형님이 좀 빨아주실래요? 그동안 동선의 집안일 제 살림처럼 도와주었던 저였지만 아무리 그래도 남의 속옷을 빠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싶어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저 말고 부탁할 사람도 없다며 급하다는 동서 사정에 결국 그러기로 했죠. 그렇게 저는 동서 말대로 세탁실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 잔뜩 쌓여있는 동서의 속옷과 빨래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빨아둔 속옷이 하나도 없으면 어쩌나 당황스러운 와중에 저는 동서가 괜히 짠했어요. 얼마나 바쁘면 빨래할 시간도 없는지 오죽했으면 동서도 저한테 그런 부탁을 했을까 싶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저는 동서의 속옷들을 챙겨 곱게 손빨래를 하고 급하게 건조까지 시켜 병원으로 걸음을 서둘렀습니다. 속옷만 챙겨서 바로 가면 될 줄 알고 시간을 빠듯하게 잡았는데 계획에 없이 빨래에 건조까지 하고 났더니 벌써 점심시간이 다 지나고 있더라고요. 괜히 바쁜 사람 스케줄 꼬이게 하는 건 아닌가 싶었던 저는
급히 동서가 일하는 병원으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동서에게 출발한다 연락을 하는 것도 잊어버린 탓에 저는 병원에 도착해서야 동서에게 전화를 걸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동서가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워낙 바쁜 사람이니 어디 급한 일이 있구나 싶어서 어쩔 수 없이 물건만 전해주고 가려고 했어요. 근데 순간 제가 너무 빈손으로 왔다 싶더라고요. 아무리 동서지간이고 제가 동서 부탁으로 찾아간 거라고 해도 제가 손윗 사람인데 물건만 덜렁 주고 오는 것도 좀 그렇다 싶었어요. 안 그래도 제가 동생같이 생각하는 동서가 바빠서 집에도 못 가고 씻지도 못했다는 걸 들으니 더더욱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원래는 요깃거리라도 챙겨갈까 했더니 벌써 2시가 넘은 시간이라 밥이야 진작 먹었겠다 싶어 커피나 간식이나 사갈까 싶었습니다. 동서 부탁으로 병원을 자주 드나들면서 병원 지리는 빠삭했던 저는 전에 동서가 잘 먹던 간식거리를 사러 병원 지하에 있는 카페로 찾아갔습니다. 평소에는 생활비 아끼느라 밖에서 커피 한 잔 제대로 마시는 일 없는 저였지만 쓸 때 쓰라고 있는 돈이니까 그렇게 아껴서 이럴 때 가끔 쓰는 거죠. 내가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 싶은 심정으로 동서에게 줄 간식거리를 사러 카페로 향하던 찰나 저는 이미 그 카페에 앉아있던 동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동서는 먼발치에 제가 있는 줄도 모르고 한창 동료들이랑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오히려 잘됐다 싶어 반갑게 동서에게 다가가려고 하는데 순간 동서의 말 한마디가 제 귀에 꽂혔습니다. 내 말이라면 껌뻑 죽지 우리 형님. 동서가 형님이라고 하는 걸 보니 아무래도 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동서의 모습에 순간 저도 모르게 기둥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저도 제가 왜 숨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뒤에서 사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나쁜 이야기만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이상하게 제가 들으면 안 되는 이야기라도 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기둥 뒤에 서서 동서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진짜? 그 정도야? 아니, 아무리 동서지간이라 그래도 왜 그렇게까지 하지? 친자매도 아닌데. 애초에 친자매라도 그렇게는 안 하지. 나만 해도 우리 형님이랑 전화는 하지도 않아. 시댁에 가서 가끔 보는 게 전부지. 보통 그렇지 않나? 그거야 보통 그런 거고 우리 집 사정이랑은 좀 다르지. 우리 형님은 집에서 살림하잖아. 집에서 노니까 부탁하다 보면 연락할 수밖에 없는 거지. 집이 바로 코앞이라서 자꾸 부탁할 일이 생기더라고. 그럼 네가 부탁한다고 그걸 또 다 들어주셔? 집에서 살림한다고 노는 것도 아닐 텐데 군말도 없어? 군말은 무슨? 내 말이면 깜빡 죽는다니까? 중졸이라서 그런지 평소에도 나를 엄청나게 존경해. 그런 거 보면 약간 한여근성이라도 있나? 내가 부탁만 하면 자기가 더 미안해하면서 다 해준다니까? 완전 내 담당 신부나 다름없어. 어머, 중졸? 세상에, 요즘 세상에 중졸이 다 있어? 무슨 사정이길래 의무교육과정도 못 밟은 거야? 뭐 나도 자세한 건 모르는데 집안 형편이 안 좋았다나 봐. 고등학교 다닐 때 부모님 돌아가시고 가장 노릇했다는 것 같던데? 돈 벌어야 해서 공부 포기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핑계지. 하려고만 하면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게 공부 아니야? 끈기가 없는 거지. 끈기는 없는데 한여근성은 있고? 그니까 그거라도 있어서 다행이지. 사실 오늘도 내 속옷 빨아서 가져오기로 했거든. 근데 그런 걸 시켜도 군소리를 안 해요. 오히려 그렇게 바쁘냐고 내 걱정을 하더라니까?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너는 뭐 그런 것까지 시키냐? 차라리 새거 사오라 그러지. 새 속옷도 빨아야 하는데 그거나 하지 뭐. 어차피 우리 형님 그런 거 신경도 안 쓸걸? 내가 시키면 뭐든 고분고분한 사람인데 뭐 어때? 덕분에 나는 아주 편해. 형님이 우리 집 살림 다 해주고 반찬 다 해주고 덕분에 나는 공짜로 식모 쓰는 거지.
무슨 이야기를 하려나 기대도 잠시 동서는 자기 동료들 앞에서 저를 비참하게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못 배우고 가진 것 없는 하찮은 인간이라 자기 앞에서 알아서 기는 거라며 저를 한순간에 자기 담당 식모로 만들어버리더라고요. 순간 저는 제 귀가 잘못된 줄만 알았습니다. 내가 피곤해서 헛소리를 잘못 듣고 있는 건지 설마 동서가 그런 소리를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동안 늘 고맙다, 나밖에 없다 했던 동서였는데 그런 동서가 설마 자기 동료들이랑 저를 하대하고 비웃고 있을 수는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들은 이야기는 전부 사실이었습니다. 저도 너무 부정하고 싶었지만 안면도 없는 저를 비웃고 있는 그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너무 생생한 현실이었어요. 다들 저의 불우한 가정사와 식모살이가 그렇게나 웃긴 건지 한참을 깔깔대는 웃음소리에 저도 정신이 번쩍 차려졌습니다. 나는 동서를 생각해서 바쁜 와중에 점심도 못 먹고 한달음에 달려와 동서 간식거리 챙겨줄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작 동서는 제가 없는 뒤에서 저를 무시하고 기만하며 저를 종년 취급하고 있었네요. 그제서야 저는 제가 그동안 동서에 충직한 종노릇을 했다는 걸 깨닫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동서의 진심을 알아차렸다고 해서 딱히 할 수 있는 일도 없었어요. 그런 소리 듣고 비참하고 속이 상한다고 해서 제가 잘난 동서한테 한 소리라도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집안에서나 밖에서나 늘 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대단하고 잘난 동서였기에 제가 그런 소리 좀 들었다고 해서 제 편을 들어줄 사람도 없을 것 같았죠. 그나마 남편은 제 편이겠지만 그것도 싫더라고요. 제가 무시당한다는 걸 남편에게 알리는 게 창피했거든요. 그 와중에 기왕 들고 간 동서 속옷을 카운터에 맡기고 나온 걸 보면 제가 동서한테 그런 무시를 받을 만하다 싶었죠. 그런 소리를 듣고도 끝까지 심부름을 하는 걸 보면 동서 말대로 제게 정말 한여근성이라도 있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사실 비참하지만 그게 정답이었을지도 몰라요. 평생 남들 앞에 아쉬운 소리만 하고 머리 조아리며 산 제가 어디 의사 동서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겠어요. 그런 게 전부 저의 자격지심이고 제가 모자라서 그런 건지 몰라도 저는 안타깝게도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못 들은 척, 아무 일 없었던 척 집으로 돌아가서 저녁 준비를 하고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지내는 일뿐이었습니다. 속이 상한다고 방에 틀어박혀 있을 수 없는 게 시집살이하는 맏며느리였기에 저는 제 감정을 숨기고 해야 할 일이나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뭐가 그렇게 서러웠던 건지 콩나물 다듬는 손등 위로 자꾸만 물기가 떨어지는 겁니다. 저도 그 나이 먹고 눈물 보이고 싶지 않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혼자 좀 울고 나면 개운해지겠지 싶어 몰래 울고 있었는데 그걸 또 하필이면 시어머니가 눈치를 채버리셨어요. 그냥 코 좀 훌쩍인 걸로 어떻게 아셨던 건지 제가 눈물 흘리느라 앞이 안 보이는 새에 어머니가 기척도 하나 없이 제 옆에 와서 서 계셨더라고요. 너 지금 우냐? 어머니, 아니에요. 그냥 눈에 뭐가 좀 들어가서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너 설마 아까부터 울고 있었던 거야? 아니 왜? 아니에요. 정말 눈에 뭐가 들어가서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콩나물이 매운 것도 아니고 콩나물 대가리 다듬다가 뭐가 들어갈 일이 뭐가 있어. 무슨 일인데 그래? 아까 나갔다 오더니 밖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얼른 말해보라니까. 왜 말을 못해? 누가 저한테 관심을 가져준 덕분인지 저는 어머니의 물음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서러운 이야기를 쏟아낼 수밖에 없었죠. 어머니, 제가 그렇게 모자라고 못난 사람이에요? 제가 뭘 그렇게나 잘못했을까요? 저는 그냥 마음 써주고 싶었던 것뿐인데
근데 제가 그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는 거예요? 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중졸이라도 가진 건 없어도 그냥 제 할도리 하면서 살았는데. 아니, 얘가 정말 왜 이래? 누가 너 잘못했다디? 너더러 뭐라고 했냐? 동서가요. 동서가 저더러 제가 자기 담당 식모래요. 중졸이라 무식하고 보잘것 없어서 시키면 자기 빤스까지 빨아다 바치는 사람이라고 병원 사람들이랑 저를 비웃대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 소리까지 들어야 해요, 어머니. 그런 소리를 해봤자 평소 동서를 예뻐하시던 어머니라면 뭘 그런 걸로 눈물바람이냐며 되려 저를 야단치시겠지만 그때는 저도 모르게 곡소리가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달래주실 거라는 기대가 없는데도 그냥 한번 터져버린 눈물이 본물처럼 쏟아지더라고요. 말을 하면서도 얼마나 억울하고 서러운지 저는 결혼하고서 처음으로 시어머니 앞에서 그런 꼴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힘든 시집살이하고 시어머니 병수발 타 들면서도 이렇게나 힘들고 마음 아팠던 적은 없었는데 동서의 말 한마디에 제가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네요. 어머니도 제가 그렇게 서럽게 우는 건 처음이신 건지 정작 물어보신 분이 말씀도 못하시고 당황하셨어요. 아니, 둘째가 무슨 말을 했다고? 아가, 진정 좀 해봐라. 진정하고 찬찬히 얘기해봐. 어? 당황스러워서 그러시는지 화도 안 내시고 혼도 안 내시고 오히려 저를 다독여 주시더라고요. 웬일로 다정하신 어머니의 품속에서 저는 원없이 서러움을 달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목 놓아 울고 났더니 그래도 좀 마음이 진정이 되는 기분이었어요. 어머니도 그제서야 저더러 제대로 자초지정을 얘기해보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마음이 좀 풀려서 그런지 괜한 말을 꺼냈다 싶어 후회스러웠지만 이미 뱉어낸 말을 도로 주워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동서 탓을 하는 걸 시어머니가 똑똑히 들으셨고 이제 와서 아니었다고 수습을 할 수도 없었어요.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고자질하는 심정으로 시어머니에게 낮에 했던 일을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동선의 집 살림 살아준 거야 시어머니가 잘 아시니까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었을 테고 저도 그냥 동서가 그 자리에서 했던 말에 더하는 것도 덜하는 것도 없이 제가 들었던 이야기만 딱 전하게 되었어요. 그런 말을 하면서도 저는 어머니한테 별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동서가 그랬다고 해서 의사며느리 혼내실 분도 아니라 생각했고 어쩌면 어머니가 제 이야기를 안 믿으실지도 모른다 싶었어요. 그동안 워낙 앞에서 잘했던 동서였기에 당사자인 저도 듣고도 못 믿을 일이었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신 어머니가 저보다 더 속상해하시며 아주 많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세상에, 무슨 그런 소리를 다 해. 자기 식구 얘기를 밖에서 하는 걸로도 모자라서 감히 그런 소리를 했단 말이야? 걔가 그렇게 막대먹은 애인 줄은 몰랐구나. 저도 차마 어머니 앞에서 동서 욕은 못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제 대신 동서 욕까지 해주시는 어머니를 보고 놀라자 어머니는 그런 저를 짠한 듯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럼 내가 작은 애 편이라도 들어줄 줄 알았니? 어머니, 내가 평소에 너더러 구박 좀 했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야? 아이고 바보야. 너는 같이 사는 내 식구고 작은 애는 손님 아니냐? 매일 보는 딸보다 가끔 보는 손님 더 챙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딸한테 잔소리 좀 한다고 서니 그렇다고 걔랑 너랑 같겠니? 어머니, 그 말씀 정말이세요? 지금 제 말 믿어주시는 거예요? 왜 또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해? 너랑 나랑 세월이 벌써 10년이다. 너는 내 딸이나 마찬가지야. 아니, 저는 그냥 어머니가 동서를 예뻐하시니까. 그리고 동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저도 다른 사람이 그런 말 했으면 못 믿었을 것 같은데 어머니가 제 말을 단번에 믿으시는 게 신기해서요. 아이고, 네가 그런 걸로 거짓말이라도 할 줄 아는 애였으면 네가 지금껏 나한테 붙들려서 나랑 같이 살고 있겠니? 네가 요령 피울 줄 모르고 순한 애인 건 누구보다 내가 잘 안다. 근데 네가 설마 둘째 질투난다고 거짓말을 했을까봐? 어머니가 제 말을 믿어주신다는 말에 저는 이미 상한 기분이 다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억울하고 서러운 일을 당하고 와도 집에서 엄마 품에 투정 부리면 다 괜찮아졌던 어린 시절처럼 제가 어머니 덕분에 마음이 풀렸죠. 하지만 제가 풀렸다고 어머니도 괜찮지는 않으셨던 모양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제 편 들어주신 걸로 만족하고 한풀이 한번 했다 치고 그냥 넘어갈 생각이었는데 어머니는 저한테 그런 말한 동서가 절대로 용서가 안 되시는지 당장이라도 동서를 불러 병을 치실 것처럼 나오셨어요. 그런 모습이 저한테는 참 낯설면서도 제 편을 들어주시니 기분은 좋았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어머니 마음 알았으니까 그만하셔도 돼요. 어머니한테 위로받은 걸로 저 충분히 괜찮아졌어요. 동서 불러서 야단내시면 저 때문에 괜히 동서랑 어머니 관계만 나빠지잖아요. 서방님도 곤란하실 거고요. 그러니까 저 정말 괜찮아요, 어머니. 그렇다고 그런 아나무인을 그냥 두면 되는 거냐? 그래, 내가 둘째가 의사라서 좋아했던 것도 맞고 남의 집에서 시집온 며느리 대접 잘해줬던 것도 맞다. 근데 아무리 손님 귀하다 그래도 내 새끼 건드리는 꼴은 못 보지 않겠니? 이번 일은 내가 못 참겠으니까 첫째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제가 괜찮다고 만류하는데도 어머니는 동서의 일을 그냥 넘어가지 못하신다며 엄포를 놓으셨습니다. 그런 어머니 모습을 처음 보게 된 저는 어머니가 동서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괜히 걱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며칠 뒤 어머니는 작정을 하셨는지 동서와 서방님을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사이 이미 동서의 일도 마음이 풀린 저는 부부지간이 나빠질까 염려해 어머니에게 적당히만 하시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동서와 서방님이 일을 핑계로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집으로 찾아왔고 어머니는 두 사람을 앉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니들 왔니? 오늘 내가 니들한테 길게 할 이야기가 있어서 불렀다. 무슨 말씀이요? 엄마, 중요한 거 아니면 나중에 하시지. 꼭 오늘 오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이라 전화 바빠서 잠도 못 자는 거 아시면서 이 사람 피곤하니까 짧게 하세요. 바로 옆동 살면서 바쁜 사람들 오라가라 했다며 어머니한테 대꾸하는 서방님의 말에 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구겨지셨습니다. 그동안은 늘 어머니가 그런 동선의 사정 아시고는 며느리 놀이 한번 안 시키며 먼저 배려하고 신경을 써주셨으니 서방님이 그런 볼멘 소리를 할 일도 없었거든요. 그래, 그럼 짧게 얘기하마. 니들 집 빼라. 그 집 내일 당장 내놓을 거니까 얼른 이사갈 집 알아보도록 해라. 작은애 너 병원 근처에 집 얻어달라 그랬었지? 너 좋은 대로 그렇게 해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집을 빼라뇨? 그럼 어머니, 저 병원 근처에 다시 집 얻어두시게요? 그렇게 대단한 의사한다는 애가 말귀는 잘 못 알아듣는 모양이구나. 내가 너 좋을 대로 하랬지 언제 해준다 그랬니? 그 집 내 명의로 되어 있고 나는 내 집 팔아버릴 거니까 니들은 니들끼리 알아서 이사라는 말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 갑자기 우리가 왜 나가요? 나는 니들을 내 자식으로 생각하고 해줄 만큼 해줬다고 생각했는데 니들은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더구나. 근데 내가 남보다 못한 니들한테 집 해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니? 어머니, 저희가 뭐 실수라도 한 게 있나요? 저 정말 몰라서 엿주는 거예요. 혹시 바쁘다고 자주 못 찾아뵈서 그러세요? 그 이유 때문이었으면 내가 여태 참았겠니? 너 정말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거냐? 글쎄요. 저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일한다고 형님처럼 며느리돌이 잘 못하는 건 알지만 그래도 남은 아니잖아요. 그래? 그럼 너는 가족끼리 남들 앞에서 뒷담을 하고 식모처럼 부리고 그러는 모양이지? 감히 형님더러 속옷 빨아 가져오라 시키고 남들 앞에서는 중졸의 식모라고 사람을 비웃어? 그게 네가 말하는 가족인 거냐?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설마 그랬을 리가 있나요? 저 아니에요. 설마 형님이 그러셨어요? 형님, 제가 부탁 좀 드렸다고 서운해서 그런 거짓말까지 하신 거예요? 그럼 차라리 저한테 직접 말씀하시지 저한테 왜 그러세요? 어머니, 아니에요. 형님이 뭔가 오해하신 거예요. 저 그런 사람 아닌 거 아시잖아요. 내가 정말 몰랐을까? 네가 대단한 일 한다고 병원 핑계대고서 힘든 일은 네 형님한테 다 떠넘긴 거 내가 하나도 모르는 줄 알았어? 아니면 내가 너 좀 예뻐한다고 그거 다 알아도 눈 감아줄 줄 알았냐? 나도 가족 단위니까 힘든 사람 편히 좀 봐주고 하는 거 그냥 넘겼던 거다. 근데 그런다고 너더러 딸 같은 내 며느리한테 그딴 소리 하라고 둔 건 아니야. 네가 의사 명함 말고 뭐 잘난 게 있냐? 없는 집에서 고생해서 공부해서 의사했다길래 기특해했더니 자기보다 더 힘들게 지낸 사람을 깔보고 자기 식구를 식모라고 얘기를 해? 네가 감히? 제 탓을 하며 어머니께 변명을 하던 동서도 어머니가 전부 알고 계신다는 걸 알자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서방님 역시 그런 동서의 모습과 시어머니의 호령이 당황스러운지 어머니를 말릴 생각도 못하고 앉아있었죠. 내가 너는 며느리로 생각했지만 큰애는 딸처럼 생각한다. 쟤 일찍 돌아가신 친정엄마 대신 지 동생 챙긴다고 그 고생했던 거지. 너 같은 애한테 무시당하려고 그렇게 살았던 거 아니다. 너는 네가 대단히 잘났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잘났으니 니들 힘으로 살아보라 이거야. 당장 짐 빼고 앞으로 이쪽 동네는 얼씬도 하지 마. 엄마, 우리가 돈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 의사라고 해도 아직 전문의도 못 따는데 월급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아들 결혼하는데 집 정도는 해줘야지. 줬다 뺏는 게 어딨어? 네가 내 아들이야? 지 엄마 아파서 누워있는데도 관심 한 번 없고 고생하는 형수한테 말 한마디 안 한 놈이? 너도 똑같아 이놈아. 자기 형수가 지네 집 들락거리며 살림해주는 거 다 알면서 너 여태 고맙다는 말이나 한 번 했어? 너나 니 처나 둘 다 받을 줄만 알고 고마운 줄은 모르는 것들이야. 나는 그런 배은망덕한 것들한테 10원 한 장 해줄 생각 없으니 당장 집 빼. 그리고 내 재산은 전부 큰애한테 물려줄 거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동서와 서방님에게 집을 빼라고 하셨습니다. 당장 갈 곳 없는 동서와 서방님은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죠. 그 후로 서방님과 동서가 번갈아가며 어머니를 설득해보려고도 했지만 어머니의 결심은 굳으신지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동선에는 쫓겨나듯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어머니는 다음날 정말로 부동산에 동선의 집을 내놓으셨어요. 어머니는 하루라도 빨리 나가라고 매일 부동산 사람들을 보내셨고 어머니가 고집을 꺾을 생각이 없어 보이는 걸 알아챘는지 얼마 뒤 동서가 제게 만나자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형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이러다가 정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이사 가면 되잖아. 동서 의사인데 돈 없어? 제가 돈이 어디 있어요. 집값이 뭐 한두 푼이에요? 의사라고 다들 돈 잘 버는 줄 알아요? 개원이라도 해야 돈을 벌지. 지금은 저도 그냥 월급쟁이라고요. 거기다가 그 돈으로 학자금 대출 갚고 친정에 생활비 주고 이러고 저러고 나면 남는 돈 한 푼 없어요. 애초에 그 집 저희 주시는 줄 알고 돈도 안 모았는데 어머니 갑자기 이러시는 법이 어디 있대요? 저 진짜 미쳐버리겠어요. 어머니 때문에 머리털 다 빠졌다고요. 돈 없어서 이사도 못 간다며 열을 내던 동서는
집 문제로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았는지 스트레스성 탈모로 머리가 다 빠졌다며 제게 원형 탈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정수리가 휑하니 비어있는 동서를 보자 조금 안쓰러웠지만 저는 제게 괜히 성질내는 동서를 보며 그런 마음을 지워버렸어요. 그러게, 동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나 보다. 머리가 하나도 없네. 그니까요. 가뜩이나 병원 일로 피곤한데 스트레스가 웬 말이냐고요. 근데 그걸 왜 나한테 말해, 동서? 왜냐뇨? 형님이 어머니한테 말씀 좀 잘해달라 이거죠. 형님 때문에 그러시는 거면 형님이 나서면 괜찮아지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왜 해야 하냐고. 내가 그런 모욕을 듣고도 끝까지 동서를 도와줄 거라 생각하는 거야? 역시 동서는 아직도 내가 동서 몸종으로 보이는 모양이구나. 하긴 그랬으니 그날 일 알고도 나한테 여태 사과 한마디 안 했겠지. 동서, 이런 부탁하기 전에 나한테 사과라도 먼저 했어야 했어. 안 그래? 동서는 뻔뻔하게도 제게 어머니를 설득해달라 부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동서의 부탁을 들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한테 사과 한마디 없던 동서를 보며 동서의 진심을 확실히 알았거든요. 지금도 그런 부탁을 하는 걸 보면 저를 여전히 만만하게 생각한다는 거겠죠. 동서, 그동안 내가 바보라서 동서 부탁 들어줬던 거 아니야. 나는 그동안 동서를 정말 내 동생처럼 생각했어. 힘들게 의사 공부해서 저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뭐라도 해줘야지 싶어서 도와줬던 거고. 동서가 고마워하는 줄 알고 그랬던 거야. 근데 나도 이제 동서 진심 다 알아버렸는데 뭐하러 동서를 도와줘? 동서가 나를 얼마나 바닥으로 봤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그렇게 바보는 아니야. 중졸이라고 생각할 머리도 없는 줄 알아? 어머니 말씀처럼 나 이제 동서 가족으로 생각 안 해. 그러니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뭐 시댁일로 보더라도 남처럼 대하자. 알겠지? 여태껏 동서 말이라면 알았다, 그러마 빌빌기던 제가 그런 소리를 하는 게 동서는 믿어지지 않는지 더 대꾸도 못하고 앉아만 있더군요. 저는 그런 동서를 두고 자리를 일어섰고 그 후로 동서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동서와 서방님도 더는 방법이 없다 싶었는지 전세를 구해 급히 이사를 갔다고 들었어요. 둘 다 모아둔 돈만 없을 뿐이지 탄탄한 직장 있고 대출도 되니까 길바닥에 나앉을 일은 없겠죠. 어머니도 별 걱정은 안 되시는지 동서네가 나가자마자 그 집에 세를 주시더라고요. 사실 저한테 먼저 들어가 살겠냐고 했지만 제가 거절했어요. 왜? 이제 니들도 분가할 때 됐지. 이번 일로 나도 생각 많이 했다. 내가 편하다는 이유로 너를 너무 부려먹었나 싶어서 반성되더구나. 처음에는 적당히 데리고 살다가 내보내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네가 내 병수발 들고 하느라 시기를 놓쳤잖니. 네가 착해서 말도 못하고 시집살이 살았을 거 생각하니 이제라도 분가시켜야겠는데 말이야. 저 진짜 분가 생각 없어요, 어머니. 저희 나가 살면 어머니 혼자 지내시는 거 걱정돼서 저 맨날 여기 와 있을걸요? 두 집 왔다 갔다 하는 건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랑 평생 같이 살아요, 어머니. 저도 전에는 종종 섭섭한 일들도 있었죠. 어머니가 의사동서만 예뻐하시고 저는 그냥 곁에서 부리시는 줄만 알았는데 이번 일로 저도 어머니의 진심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표현이 없으셨을 뿐이지 저를 아끼신다는 걸 말이죠. 알고 보니 어머니는 진작부터 남은 재산을 저희한테 물려주려고 생각하셨더라고요. 동서는 나중에 어머니 재산으로 병원까지 차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동서네에 집 한 채로 족하다 싶으셨다죠. 물론 이제는 그마저 없겠지만요. 그것도 모르고
저는 어머니한테 섭섭하다 했으니 제가 정말 바보였습니다. 덕분에 어머니 마음을 알게 되어 동서에게 고맙기도 했죠. 그 후로 제가 동서를 보는 일은 한동안 없었어요. 동서가 뒤늦게 며느리 도리하겠다고 명절마다 시댁에 찾아왔지만 그때마다 저는 일부러 집을 비우고 친동생네에 가 있었거든요. 지가 나서서 토리하겠다는데 네가 고생할 게 뭐 있냐? 올해부터 제사는 둘째가 할 테니까 너는 친정 가 있는다 생각해라. 여태 그만큼 고생했으면 할 만큼 했어. 이제는 동서가 고생할 차례라고 저를 밖으로 내보내시는 어머니 덕분에 요 몇 년 사이 저는 명절에 기름 냄새 맡아본 일이 없네요. 그동안 동서 목까지 고생했던 제가 이런 호사를 누리게 될 줄은 몰랐죠. 동서는 시어머니 앞에서 찍소리 못하고 음식하느라 고생 좀 했던 모양입니다. 그동안은 살살 눈치 봐가며 앉아만 있다가 제가 고생해서 만든 음식만 바리바리 싸가기 바빴으니 동서도 이제야 그 고생을 알겠네요. 남편도 이번 일로 자기가 많이 무심했다며 저를 다독여 주었고 덕분에 저도 마음을 다 풀었어요. 앞으로 동서와 어떻게 지내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더 이상 동서에게 호락호락 당해주지는 않을 겁니다. 동서가 저를 무시하는 만큼 저도 윗사람 노릇을 톡톡히 해야겠죠.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